작가, 그쵸? 그거 한번 털고 갈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작품을 기준으로 일단 갖고 가야 되는 건 맞죠? 그쵸? 작품을 기준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야? 작품 자체를 해석하는 무슨 관점? 했잖아. 저기 했잖아요. 기억나요? 뭐야? 작품 자체를 해석하는 거. 내재적 관점, 그죠? 공부하세요. 네,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재적 관점. 자, 혹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작품에 나와 있는 뭘 기준으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맞나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표현, 혹은 뭐 표현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표현 말고, 내용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혹은 작품의 어떤 작품 안에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내재적 관점이라는 말 그대로 작품 안에서만 해석하는 거야. 작품에 벗어나면 절대 안 돼. 작품 안에서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론적 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작품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절대값 씌우세요. 빠져나갈 수 없잖아. 그렇죠? 작품이라는 본질 자체에서 절대값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를테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화상에 이제 존재하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사나이는 뭐야? 현실적 자아이다. 이건 이제 내재적 관점이 맞겠죠. 그죠? 그리고 혹은 또 뭐야? 이 시는 산문 형식으로 쓰여 있다. 이것도 내재적 관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파란 하늘, 시적 허용을 이용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도 내재적 관점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럼 만약에 봐봐.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제 대응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내재적 관점일까? 그건 이제 아니죠.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작가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작가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작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 주시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지적 관점이겠네요. 이제 요 바깥에를 기준으로 하자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뭐뭐 있어요? 뭐뭐 있어? 방금 하나 제가 언급 하나 드렸어. 뭐 있어? 작가, 그죠? 작가 있었죠, 작가. 작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기억나요? 이거 한 거잖아.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요? 독자, 그죠? 독자에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뭐야? 네, 그렇죠. 시대 혹은 현실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작품의 외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우리가 외재적 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는 그냥 이제 외재적 관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엔 처음에 제 작가를 기준으로 먼저 할게요. 작가. 자, 그럼 작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보통 어떤 내용이 나오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작가의 인생, 그죠? 인생이 나올 수 있고, 혹은 작가와 관련된 가치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요거 주의해줘야 돼요. 자,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법, 요거 조심해야 돼. 자, 요거 내재적으로 봐야 될까? 외재적으로 봐야 될까? 뭐가 더 중요해? 여기서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작가만의 어떤 독특한 형태의 표현법인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작가랑 연결이 된다라면은 우린 이건 외재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작가랑 관련된 해석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표현론적 관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 작가가 뭐 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작가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되니? 이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현실로 넘어갔을 때는 말 그대로 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 혹은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현실과 관련돼 있을 거는 이제 시대 혹은 사회적 배경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화상 같은 경우는 뭘 기준으로 갖고 가면 돼요? 일제강점기를 갖고 가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일제강점기를 살던 뭐 작가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요는 뭘까? 자, 제가 말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일제강점 하에 살았던 작가는 자신이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여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다. 그럼 이거는 표현일까요? 현실일까요? 작가일까요? 현실일까요? 지금 뭐가 들어왔어? 이거 헷갈리지 이제 슬슬, 그죠? 작가죠. 작가가 이런 내용을 담았다는 거잖아. 자, 선지가 그렇게 구성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 못 보시면 틀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딱 순수하게 사회적 배경만 있고 혹은 시대적 배경만 있는 거면 우리가 현실과 연결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뭐 한다고 해서? 반영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반영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독자가 요거 같은 경우 좀 달라요. 독자가 작품을 접했을 때 얻는 깨달음 혹은 느낀 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독자는 이렇게 갖고 와야 되죠. 자, 느낀 점이나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작품을 읽고 더 이상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를 깨달았어 라는 부분이 이제 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죠. 그럼 실질적으로 느낀 점이나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이걸로 인해 내가 뭘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맞니?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가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세요? 저기요?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자, 여기 효용론적 관점은 말 그대로 효용이라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랑 같은 맥락이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다시 정리하면요. 작가가 표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독자가 실제로 이거를 느끼고 깨달음으로써 도움을 받기 때문에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도 됩니까? 네. 다 이제 적으셨군요. 네. 열심히 적으셨군요. 근데 보통 이런 걸 할 때 다른 색깔 펜이랑 같이 섞어가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파악하기 쉬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게 뭐냐면요. 근데 학교에서 요거를 지금 달아주질 않았어. 뭘 안 달아줬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수업 때 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아마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억을 나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다 기억이 안 나는 걸 겨우겨우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윤동주의 시구조.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 알고 있으면은 다른 똑같은 윤동주의 다른 작품이 나오더라도 파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요? 안 나요? 아는 거 아무거나라도 얘기를 해봐요. 저런. 아니, 둘 다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한 분이라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기요? 몰라요, 하나도? 이거 어떡하나. 자화상 하나로만 끝나지 않아요.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아마 외부 제품까지 끌어들여서 나올 거랍니다.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은, 솔직히 이제 거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잡밥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낫죠, 그죠? 자, 그럼 얘기를 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윤동주는요, 자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맞나요? 아니요? 아니, 뭐야, 진짜 네, 이렇게 얘기해줘. 자, 봐봐. 대답을 하기 싫으신 겁니까? 뭐, 아니면은, 모르시는 겁니까? 싫은 거야? 그냥, 어차피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저희 셋이군요. 저희 셋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뭐, 어려우신가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두 가지 있는 거 맞아요? 뭐랑 뭐 있어요? 너 아니면 쟤야. 그럼 얘부터 해줄까? 그래죠? 알았어. 티낼까봐. 자, 윤서야, 자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자아와 무슨 자아가 있어요? 현실 자아 또. 에? 뭐야? 수업 안 들었죠? 이거 얘기 안 해줬어? 현실적 자아, 이성적 자아? 뭐? 이거? 이건 그냥 내가 따로 하시는 거야. 너네가 더 파악하기 편하라고. 근데 자아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잖아. 그죠?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로 나눠진다고. 자, 윤동주의 시 구조를 기본적으로 요걸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현실적 자아.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 자아로 나와져요. 아니, 근데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이걸 안 쳐주면 안 되는데? 자화상의 이상적 자아 얘기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지? 자아끼리 싸워가지고 화해하고 뭐 그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상적 자아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싸워? 그냥 섀도우 부킹 할 거야? 뭐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현실적 자아라는 건 뭐냐? 뭐였어요? 되게 쉽습니다. 현재의 나입니다. 현재의 나. 현재의 나. 자, 그럼 이상적 자아는 뭘까? 이상적 자아. 이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야? 뭔가 되고 싶은 거잖아. 맞니? 그럼 여기는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같이 되더니 뭐 좀 쉽게 풀어줄까요? 아니면은 윤동주랑 관련해서 얘기해 줄까요? 쉽게 해줘요? 쉽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서희가 지금 국어가 지금 5등급입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화내시면 안 돼, 알겠죠? 자, 이거 이제 5등급이에요. 근데 본인이 바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6등급이야? 1등급이죠, 그쵸? 1등급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지금 5등급이니 내가 바라는 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 있어. 난 1등급이야. 그럼 이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이거를 졸업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노력도 많이 해야겠죠? 그쵸? 근데 그러십니까? 자, 이 웃음의 의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바라는 거에 비해 내가 그만큼 못해주잖아요. 맞니?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하면 나야 좋지. 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자면 100점 받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 현실적인 나의 상황이랑 빗대어 봤을 때 뭐가 생기는 거야?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죠? 1등급일 때의 우서희와 5등급일 때의 유서희는 공부하는 양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뭘 느끼는 거냐? 뭘 느껴? 이 둘이 내가 이거 되고 싶은 건 이건데 내가 현실은 국어 공부 일주일에 2시간 더 하는데 이러면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이 차이로 인해서 뭘 느끼게 되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요거는 윤동주 씨의 만국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 괴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차이라는 부분, 이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 이 자체를요 이제 뭐로도 연결이 가능하냐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뭐냐? 자아 간의 뭐다? 갈등이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현실적 자와 이상적 자 간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자아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 맞죠? 그로 인해서 내가 뭘 느끼게 되는 거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보통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아 간의 갈등이 발생해서 뭐 부끄러움을 느낀다 해서 끝나요. 근데 정확히 이거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아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났냐? 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현재 내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죠? 근데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특정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아 간의 갈등을 통해 혹은 요거는 우리가 자아 간의 갈등을 한다는 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 부분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찰적 태도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이제 이번에는 쉽게 설명이 끝났으니까 윤동주라는 이 작가를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얘는 윤동주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죠?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하죠. 맞아요? 자, 얘는요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상황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얘가 뭘 했냐면요. 혹시 알아요? 뭐 했는지? 얘는 이때 일제강점기 당시에 도쿄에서 유학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얘가 현실적으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홈그라운드야. 그거 독립운동하면 어떻게 돼? 바로 잡혀가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갔을 때는, 자,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자, 독립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어떤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소극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에 비해서 바라는 나의 모습 같은 경우 어때? 내가 바라는 건 뭐야? 나는 정말 이런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죠. 자, 적극적 태도로 임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거 봐봐요. 내가 지금 현실로 할 수 있는 건 소극적인 어떤 저항밖에 없어요. 근데 적극적인 걸 내가 바라니까 자꾸 이게 뭐가 생기는 거야?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야? 이 둘 간에 갈등이 생긴 거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야?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서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뭐 할 거예요?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성찰해야 되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 성찰이 들어가요.
근데 보통 부끄러움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뭐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일까? 이상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일까? 이건 맞춰지잖아. 뭐야, 서희야?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 근데 솔직히 지금 목소리 판별하기가 조금 어렵다? 두 분이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요? 비슷한 거 아니야? 아, 너네들끼리는 말을 해도 모르겠구나. 그지? 너네가 말하는 이 톤과 또 이제 듣는 톤은 다르니까. 비슷해. 뭔가 가까이를 집중 안 하면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방금 너가 한 거 맞지? 그죠? 자, 아무튼 간에 부끄러움을 통해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지? 어떤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했죠? 자,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 현실적 자아는요, 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고 있을까?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이 있겠죠? 뭐, 물론 분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힘들어하고 자꾸 나한테 내 자체가 약간 좀 갉아먹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겠죠? 그쵸?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찰을 하면서, 자, 성찰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반성인 겁니다. 그쵸? 자, 우리가 반성할 때 어떻게 반성하나요? 반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태 착하게만 살았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완벽하시네요. 자, 보통 반성문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착하게 사셔도 돼요. 없어요, 진짜? 서희도 없어요? 자, 그렇구만. 이거 할머니 없네 이러면 내가 지금 뭐. 자, 성찰, 그러니까 반성을 한다, 반성문을 쓴다는 건 보통 어떻게 쓰냐?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이런 걸 쓰거나,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자 반성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기준으로 보면요, 자, 이 성찰의 과정에서 자 뭐가 나왔다? 앞으로 뭐 해야지. 해야겠다. 자, 요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미래형 어미가 들어가요. 미래형 어미.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앞으로에 대한 내가 고쳐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성찰이 들어간 부분에는 이제 미래형 어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여기서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 앞으로 뭐뭐 해야겠다라는 것 자체에서 의지적 태도도 들어가겠네요. 되니? 좀 너무 많니? 괜찮니? 괜찮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자, 우리가 단계가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냐? 자, 이 자아 간의 첫 번째 차이가 생겨서요. 두 번째 자아 간의 갈등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수석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찰을 했으니까 뭐야? 내가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한 거니까, 자, 이때부터는 뭐야? 이상적 자와 현실자가 아직까지는 갈등 중이었잖아요. 그럼 요때를 이용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화해가 가능한 거겠죠? 그쵸? 맞니? 이해됐어? 맞아? 자, 그래서 여기서 넘어갔을 때, 자, 다시. 자, 쭉 5번. 5번은 이제 뭐야? 자, 간에 뭐가 발생한다? 화해가 발생한다. 이게 윤동주의 시 구조예요. 그렇죠? 얘가 반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이제 차이가 좁혀지면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에 각각 해당하는 순서에 따라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얘네 간의 갈등이 어떻게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적극적 태도와 소극적 태도 간의 차이론이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들어간다. 윤동주시에서는 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8%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찰. 그러니까 반성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시마다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성찰이 끝나면은 다시 뭐야? 이 성찰에 관련해서는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 태도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났을 때는 드디어 자아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기본적인 시 구조인데 요거를 외워두시면은 다른 모든 윤동주 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요거 그대로 뭐 하시면 돼?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우리 자화상 끝나고도 다른 작품 다 적용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히시나요? 내가 배운 거 함지문 문학 작품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몇 개를 한다고? 5개를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다 정리하셨어요? 이제 넘어가도 되니? 자, 그럼 여기 부분 지우고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자화상의 특징, 바로 보이는 특징이 뭐예요? 바로 보이는 특징.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와 달리 어때요? 산문시에 가깝죠. 그쵸? 산문적 구성이 됐죠. 산문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처음부터 이제 봅시다. 잠깐. 제가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자, 일단 얘가 이제 성찰을 하기까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일단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일단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요. 성찰을 해야 하는 환경이 주어져요. 자, 성찰이라는 건 뭐야?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인 거잖아. 그럼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은 일단 어때야 될까요?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될까? 자화상으로만 기준을 보면 조용하고 외딴 곳이고 그래야 되죠. 그죠? 혹은 언제가 돼야 돼? 사람이 아무도 안 지나가는 밤이 돼야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거울을 내가 바라보고 있어. 그것도 성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보통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성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볼게요. 자, 뭐라고 했냐?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 자, 외딴 우물 여기 밑줄 쳐주시고,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성찰 관련된 환경이겠죠. 성찰에 대한 환경. 그래서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뭘 보고 있냐? 이제 우물 속이라는 공간을 보고 있어요. 그쵸? 자, 우물 속에는 지금 어떤 공간이래? 뭐라고 돼 있어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들어가야 될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파란 부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뭐라고? 시적 효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시각적 심상도 드러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이거 제가 포인트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번. 여기는 어차피 파란 부분에 체크하셨으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시각적 심상도 드러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이런 식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요. 열거. 열거도 넣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혹시 학교에서 했었나요? 열거? 안 했어요? 뭐 하는 학교야? 죄송합니다. 국어쌤은 뭐 어떠세요? 친구는 어때요? 국어쌤? 아니, 나도 대략적으로 이제 경향을 알아야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어차피 안 들어가. 걱정하지 마. 뭐 어떤 걸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치든가 뭐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아니고 프린트로만 그냥 그렇게 했었고. 친구는 어때요?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아, 조금 이제 나이 친구는 아, 그 정도? 그래요? 저보다 늙어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과서로만 진행했고, 그 알려준 게 저 정도? 다 혹시 하다가 조신 거 아니죠? 아, 열심히 적었는데 저 정도였어요? 알겠습니다. 대충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잡히는군요. 이게 시험에 내려면은 더 알려줘야 돼. 더 알려주면 더 어렵게 낼 수 있어. 근데 뭐 아직까지 없으신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중간고사는 매우 쉬울 확률이 크네요. 그렇다고 그냥 마음 놓으시면 안 돼.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면 더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의 실수로 인해 등급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 빡 차리고 네, 제가 같이 하는 친구들은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진짜로 맞아야 돼요. 그죠? 자, 수학은 할만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이쪽 보시면요. 근데 우물 속에 있는 이 세 개는 좀 어때요? 보통 되게 화창하죠? 그죠? 지금 내 얼굴을 바라보기 아니라 우물 속에 있는 세 개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지, 맞니? 자, 우리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얘는 암울한 현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 되게 평화롭죠? 우물 속에 있는 상황은 되게 평화로운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뭐라고도 볼 수 있냐? 어떤 세계일까? 이거 안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저기요? 민서야? 이건 했잖아. 어떤 세계예요? 무슨 세계? 이상? 학교에서 안 했어? 뭐지? 자, 여기 자 평화로운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보셔야 된다? 자, 이상적 세계다. 자, 대신 우리가 뭐랑 연결해야 된다고? 아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던 이 일제강점기를 깔고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뭘로 해석하는 거야?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우물 속의 이 평화로운 세계는 뭐가 된다? 이상적 세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원래 이거 수능 수업하면요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수능 때 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1월달, 2월달 했던 수업이랑 지금이랑 지금 너무 다르죠? 너무 자세하게 하고 있죠, 그죠, 제가? 그죠?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아셔야 이거를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레알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겁주는 것 같아요? 겁주는 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시면요.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나이를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사나이가 누굴까? 지금 우물 속에 이런 이상적 세계가 있고, 근데 지금 내 얼굴이 그대로 비춰지는 누가 있어?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럼 그거는 현실적 자아로 봐야 될까? 이상적 자아로 봐야 될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현실 이상. 현실. 민서는? 현실. 맞아. 우물가에서 그냥 그대로 비춰지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처음 나오는 한 사나이는 누구냐? 현실적 자아입니다. 자, 근데 이 사나이에 대한 감정 변화가 존재해요. 한 사나이가 있고요. 근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 감정이 어땠어? 미워졌어. 그쵸? 맞아? 그 다음에 돌아가다 생각해보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갑자기 가엾어진다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미웠다가 뭘로 바뀐 거야? 가엾어지는 거. 가엾어하는 그 감정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연민이라고 하죠. 그치? 연민. 그죠? 적었겠죠? 거기서? 아니, 알았어요? 자, 미움에서 뭘로 넘어간다? 연민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아, 또 싫대. 뭐 이렇게 미친, 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존나 세냐? 왜 저래? 저 다시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뭐냐? 이 화자의 감정 변화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종합해서 정확히 무슨 관계인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뭘까요, 이걸? 미워졌다가 좋았다가 미워졌다가 좋았다 뭐 이런 거 뭐야? 이거를 뭐라고 해요? 애증의 관계라고 하죠. 맞아. 좋아요. 그런 거 자주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애증의 관계가 나옵니다. 애증의 관계. 자, 근데 봐봐요. 우리 아까 다시 여기랑 한번 연결해보자. 자, 한 사나이가 있고 미워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야? 이 둘 간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갈등이 시작된 거죠. 갈등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둘 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적용되죠. 그죠? 근데 결국은 얘가 지금 뭐야? 그리워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 또 뭐야?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밝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까지가 똑같아. 뭐의 반복이에요? 자, 1번. 행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자, 여기 뭐가 추가됐어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일단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처럼이라는 거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구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의 사나이는 뭐겠어요? 여기서의 사나이는 당연히 현실적 자아겠죠. 그죠? 맞아요? 이상자예요? 기억 안 나요? 네, 그냥 생각해요. 현실적 자예요. 알겠죠? 왜? 혹시 학교에서 이상적 자라고 했니?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죠? 현실적 자예요. 자, 왜 현실적 자아냐? 추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뭐라고 한 것들? 추억이라고 얘기했어요. 추억. 추억의 그 개념을 잘 생각해 보자고. 추억이라는 건 뭐야? 과거죠. 과거인데 플러스적인 감정일까? 마이너스적인 감정일까? 추억은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기억 아니야? 좋은 옛날 기억? 그걸 우리가 추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살인의 추억. 죄송합니다. 그 왜 나오나 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판가름이 난 거예요? 이 현실적 자아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여기 얘기했던 자아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상적 자아가 얘를 나쁘게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화해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현상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그쵸? 자, 뭐가 있었냐? 씁니다, 갑니다, 집니다, 씁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종결 어미의 반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종결 어미의 반복.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안 어렵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이 작품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 관련해서 여기랑도 정확히 딱 적용이 되는 거 지금 확인이 되셨나요? 딱 맞죠? 그럼 요거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 더 안 봐도 되겠죠? 그쵸? 자화상 말고도 다른 것도 다 봐도 쉽겠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요거 기준으로 다른 작품을 한번 나가볼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요쪽은 다 필기하셨나요? 다 되셨나요? 지워도 돼요? 요쪽은? 요쪽은 놔둬볼게요. 계속 이게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 감정 변화가 있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시상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는 무수히 많은 조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나오는 좀 설명이 몇 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네, 그거 따로 담아 놓은 거니까 그걸로 좀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연계 작품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요. 자, 7페이지 부분 볼게요. 자, 여긴 좀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갈까? 괜찮아? 뭐 좋다. 게 아닌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요 제목 같은 경우는 이 제목 자체가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왜? 상황이 마이너스적으로 일단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 유념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라고 했어요. 창밖에 밤비. 물론 이 밤비가요, 제가 아까도 시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과 동시에 뭐랑도 연결이 가능해요? 아까 성찰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는 거겠죠. 왜? 밤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따로 안 다녀요. 그죠? 사람이 따로 안 다니는 상황.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뭐가 나와 있냐? 6천방이라는 게 나왔어요. 6천방. 자, 우리가 얘에 대한 뭐를 몰라도 얘가 어떤 건지 몰라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일단 얘는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맞아요? 공간적 배경. 자, 근데 여기서 6첩방이라는 게 뭐냐? 6개 뭘로 된 거냐? 6개 다다미. 우리말로 하면 돗자리로 된 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방이 그 짱구 보시면 알잖아. 막 돗자리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짱구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 식탁 같은 거 밑에 이게 앉을 수 있고. 그죠? 뭔지 알죠? 그래서 이 6첩방이라는 것은 사실 뭐야? 얘의 공간이 일본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다 플러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의 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밤비와 일본에 있는 이 6척방을 통해서 나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어때? 성찰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찰 환경과 연관이 되겠죠. 되나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인이란, 조금만 위에다 할까? 내가 키가 딸려가지고 위까지 힘들 것 같은데. 웃지마! 솔직히 저나 새벽쌤이나 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치? 거기서 왜 이렇게 높이 해두셨지? 180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인이란,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슬픈 천명이래요. 이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천명이라는 게 뭐냐? 하늘의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운명. 그럼 어쨌든 간에 슬플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슬픈 이유는 뭘까?
일제강점기를 항상 생각해 보자겠어요. 그죠? 윤동주 씨는. 그죠? 이런 암울한 현실에 뭘 쓸 수밖에 없는 시인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자, 이 운명은 자, 어쨌든 일제강점기 마이너스적인 상황에서의 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자,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운명이 슬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독립활동을 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를 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슬픈 천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알면서도 지금 뭐래?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거기 부분 밑줄 쳐주시고요. 한 줄 시를 적어보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소극적 태도 혹은 소극적 저항이 나타난 부분이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슬픈 천명을 알고 시를 적는 이 자아는 무슨 자아라고 보면 될까요? 현실적 자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요런 친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는 현실적 자아. 자, 이렇게 밝은 데서 수업해보는 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지금 햇빛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안 그래도 햇빛이 좀 부족한데, 예, 오죽하면 여기가 지금 검해지겠어요. 그죠?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자, 거기는 그냥 간단하게 밑줄만 쳐주시고, 이거는 뭐랑 관련되는 거야? 후각적 심상과 관련돼 있는 거죠. 땀 냄새, 사랑 냄새, 이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사랑내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냄새가 어디 있어? 사랑은 우리가 뭔지 모르죠. 그죠? 관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더 디테일하게 가면 관념의 구차라고도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그 다음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다 했는데, 자,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맨날 시를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늙은 교수에 너무 집중하려고 해요. 그거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쨌든 얘는 지금 학비 봉투를 받아서 학비 봉투를 받는다는 얘기는 얘는 지금 유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내가 대학교를 가는 거잖아. 그래서 대학교 노트를 끼고 뭘 할 수밖에 없다? 강의를 들으러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요런 상황이야. 그럼 이 얘기는 내가 어찌됐든 간에 유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강의를 들으러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러한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무기력한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기력한 나의 모습은 당연히 뭐랑도 연결되는 거야? 현실적 자아랑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니?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거 뭐 나왔어? 이제 성찰하려는 거야. 그죠? 성찰하려는 거야. 생각해보면은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려. 자, 내가 성찰을 한 결과가 뭐냐? 자, 동무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동물이 다 잃어버렸어. 뭐 하느냐 잃어버렸어? 얘 동무들은 뭐 했는데?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나는 지금 소극적 저항밖에 못하지만 동무들은 뭐 한 거야? 적극적인 저항을 하다가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동무들은요, 적극적 저항을 했었기 때문에 얘는 뭐에 좀 더 가깝냐? 이상적 자랑 더 가까운 거겠지. 그치? 이상자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부터 무슨 말을 했어? 내가 막 무기력하고 막 슬프고 막 그런 말들을 쭉쭉쭉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뭘까요? 침전이란 부분입니다. 자, 요런 성찰적 태도까지 다 갖추고 나서 내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침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침전이라는 표현.
자, 침전이 뭐냐?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 무슨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랑 연결이 되겠죠. 그쵸? 하강적 이미지. 자, 그럼 요 부분까지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요. 자, 현실적 자아인 나는 지금 무기력한 모습이고 슬픈 모습이고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일단 이 현실적 자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뭐로 생각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적극적 저항과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어디야? 이 둘 간에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 뒤에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자, 인생이랑 시랑 지금 뭐가 되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죠. 인생은 어려운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내가 뭐 한다고?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부끄러움이라는 포인트 그대로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상적 자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가 나왔냐? 육첩방은 남의 나라. 갑자기 뭐가 나왔어? 1년에 있던 거 그대로 나왔네요. 그죠? 1년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왔는데, 자, 여기 부분 지워도 될까? 괜찮을까요? 여기 괜찮아요? 자, 아까는 밤비가 속살거려가 먼저 나왔는데 이번엔 뭐야? 육첩방이 먼저 나왔어요. 그쵸?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 다음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자, 지금까지는 계속 멘탈이 조나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뭐가 바뀐 거예요? 요걸 통해서 인식이 전환이 됐어요. 그럼 인식이 전환이 되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올 시적 분위기도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시상 전환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같이 연결시켜 줄 수가 있겠죠.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려워? 다시 얘기해줘? 괜찮아? 자, 그럼 지금까지 기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플러스가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등불이라는 이미지 자체는 어때요? 플러스로 보시는 게 좀 더 좋겠죠? 자, 등불 좀 내밀어서 뭘 내몰고? 어둠을 내몰고. 자, 어둠이라는 건 마이너스니까 지금 이거는 뭐야? 어둠은 보통 우리 윤동주 시에서는 뭐랑 연결이 되냐? 부정적 현실인 뭐야? 일제강점기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뭘 좀 몰아냈어요? 얘가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등불 장치는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희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얘 자체가 이제부터 뭐가 드러났어요? 이상적 자아가 드러난 부분이에요. 이상적 자아가 드러난 부분. 자, 그 다음에 등불을 밝혀 어둠 조금 내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자, 시대처럼 올 아침. 뭐 일단 직유법 들어갔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고요.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는 건 뭐야? 시대라는 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아침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이 아침, 아까 밤이랑 대비를 해봤을 때 그럼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걸까? 독립에 해당하는 거겠죠? 되니? 시대처럼 온 아침이라는 부분은 이제 독립.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독립을 되게 어떠한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당연한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누가? 이 이상적 자아는요. 그 다음에 그걸 기다리는 누구? 최후의 나니까. 여기서 대놓고 드러났죠? 최후의 나. 미래의 나인 거니까 사실은 이상적 자아. 미래의 나 혹은 바라고 있는 나의 모습인 거니까 이상적 자아랑 연결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는 요건 좀 구분하실 필요 있어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자, 앞에 있는 나가 누굴까? 그럼 이제 손을 내미는 주체잖아. 그죠? 그럼 이상일까 현실일까? 인사야. 이상일까 현실일까? 손에 내미는 게 나야. 기운이 있는 애가 하겠어? 없는 애가 하겠어? 있는 애가 하겠죠? 그럼 걔가 누굴까? 이상적 자아죠. 그럼 옆에 있는 나는?
현실자지, 그치? 현실자 뭐 하고 있어? 지금 멘탈 나가가지고 존나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자가 힘이 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나에게 손을 잡아. 이 나는 현실자한테 손을 잡는다는 거잖아. 그럼 거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 간의 갈등이 끝나고 화해가 되는 거죠. 그걸 적어주세요. 자아 간의 화해라고 적어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아 간의 화해라는 요 구조가 이제 드러난 부분이겠죠. 이해됐어요? 됐니?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자아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럼 여기랑 정확히 지금 연결이 되셨죠? 그쵸? 되니?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볼게요. 자, 요것도 윤동주 작품입니다. 윤동주 작품의 참회록이라는 작품이에요. 참회록. 이거 이제 지워도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쓰는 거 그대로 쓰시고 계시나요, 혹시? 색깔 정도는 바꿔줘서 써주는 게 좋긴 할걸요? 제가 일부러 그거 포인트 놔둬서 하는 건데 알고 계시죠? 제가 막 쓰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진짜죠? 약간 뭐라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보는 건데 아니 괜찮아요? 자, 근데 두 분 중에 누가 더 말이 많아요? 궁금해서 그래. 누가 더 말이 많은 것 같아? 누가 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너? 아 진짜? 서영 혹시 너 극 아이야? 아니, 궁금해서. 아이가 몇 프로 정도 나와? 쌤은 이가 한 58% 정도 나오거든요? 58? 그러니까 완전히 막 엄청 외향적이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막,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앞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저도, 나름대로, 약간 좀 소심합니다. 전혀 안 그럴 것 같겠지만,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표정이라든지 뭐 이제 이해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이게 겉으로는 막 이러면서 막 하지만 속으로는 얘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는 내향적이에요. 생각보다는 아니 그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지금 아이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저는 아이 100%가 두번 나왔어요. 뭐야? 친구는요? 반 이상? 한 60%? 근데 말은 얘가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희가 언제 왔지? 민서 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왔었나? 그지? 아직 제가 낯선 거. 원래 이제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 저라서 안 하는 거다? 저라서 안 하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말하기가 싫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좀 의외로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라서, 이제 집에서 따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얘 나 말 안 받아주네. 이러면서 이제 아니야 진짜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수업하는 것만 보면 누가 보면은 이제 이가 100%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요건 약간 이게 뭐라고 될까요? 저도 이제 하나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수업용 자아.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현실의 현실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뭐 집에 가거나 이제 가끔 이제 새학생이랑 어쨌든 뭐 한번 이제 볼 때도 있잖아요. 별 말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제가 생각보다. 아까도 뭐야, 뭐 여러분들이 있었으니까 장난치시는 거고, 나도 장난을 친 거고, 예, 그런 거네. 평소에는 안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게 더 있어. 또 이제 어색한 사이일수록 더 말을 해. 약간 내가 어색해지기 싫으니까 내가 더 말을 해. 그래서 안 받아주시더라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예.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한 세 달 만났나요? 네, 3달 만난 것 같은데 아직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제 민서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민서는 이제 뭐 다 이미 다 났지 뭐 이제 뭐 그죠? 뭐 이제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편해지시는 건 좋아요. 네, 제가 드리는 과제만 잘해오시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네, 과제만 잘해오세요. 알겠죠? 여번 빠지신 적이 있죠? 여번 많이 있으니까 이번 내신 할 땐 꼭 잘 해주세요. 그래야 확실히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야 이제 내신 모의고사 그러니까 뭐 클리닉 때 내신 모의고사 볼 때도 좀 좋은 성적 받을 거고 그게 계속 이제 쌓여야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때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참, 예, 그래요. 아이고, 다. 네, 이제 참외록 봅시다. 좀 크게 써야겠다. 위에다 해야겠다. 지금 50분 맞죠? 제가 시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가지고 조정을 하긴 했는데 맞아요? 이거 맞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참회라는 게 뭘까요? 참회 뭔지 알아요? 참회? 참회 말고 참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맞죠. 내가 뭔 잘못된 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걸 참회라고 합니다. 아마 종교적 용어로 많이 쓰여 있을 거예요. 특히 뭐 불교나 이제 아니면 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천주교. 천주교에서도 이제 참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 앞에서 막 고해성사 막 그런 걸 우리가 참회라고 하죠. 그럼 방금 이 참회에서도 나왔듯이 애초에 이 워딩 자체가 뭐기 때문에 반성이고 성찰인 거죠, 그렇죠? 반성인 거고 성찰인 거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요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볼게요. 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자 일단은 뭐가 나왔냐? 성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자 봐봐요. 거울의 상태가 지금 어떻냐면은 뭐라고 돼 있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이에요. 자, 거울에 녹이 슬었다는 거는 거기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온전하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걸 통해 이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이제 뭐가 된다? 부정적이 된다. 이랬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자 여기 밑줄 이다지도 욕될까? 자 여기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욕될까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욕될까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야 의문형 어미가 사용됐네요. 의문형 어미가 사용됐다. 의문형 어미가 사용됐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참회 글을 한 줄에 줄이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성찰이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자, 근데 왜 그 많은 것 중에 왜 만 24년일까요?
자, 구리거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구리거울이라는 건 뭐야? 언제 때 걸까? 언제 때 유물일까? 뭐 고조선 때쯤이겠죠. 뭐 단군 때쯤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밑에 여태까지 그 오랜 기간을 무슨 기쁨을 바라서 살아왔던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 자체가 지금 뭐야?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적어주세요. 옆에 후회라고 적어주세요. 혹은 다른 말로 회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살아왔던가라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가 들어간 거죠.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자, 어느 즐거운 날 밑줄 쳐주시고, 그럼 거기는 욕되는 부분이랑 정확히 대응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젊은 나이에 과거에 나니까 뭐겠어요? 현실적 자아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냐? 자, 잠깐만, 뭐가 나왔어? 부끄러운 감정 포인트 또 나왔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 다음에 밑에, 자, 거기까지 이제 반성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끝났고요. 밤이던 밤마다, 자, 또 뭐가 나와있어? 밤이니까 이제 성찰 환경이랑 연결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의 거울을 밑에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꺾어보자, 딱 닦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 비추는 어떤 부분들을 뭐하고 있어요? 닦는 행위 자체는 이제 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성찰적 태도랑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되니? 자, 그렇게 성찰을 하다 보면요, 뭐야? 뭐 택배 아니? 자, 쭉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면, 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면 누가 있대?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자, 거기 밑에 줍니다. 슬픈 사람의 뒷모양. 슬픈 사람이 그럼 누구겠어요? 현실적 자아로 보는 게 될까요? 아니면은 뭐야? 이상적 자아로 봐야 될까요? 이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오니까 그럼 결국 얘도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되면은 슬픈 사람,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현실적 자아일 확률이 크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상적 자아일 확률이 큽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로 보시면 돼요? 현실적 자아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애가 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그러니까 이 자아를 마주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현실적 자아를 마주하게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계 작품을 더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요, 자, 이 어린 왕자라는 작품. 네, 요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에 있습니다. 네, 학습 활동에 있어서 일단 요것도 다뤄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서희 프린트에도 그거 있었어? 어린 왕자에 대한 얘기? 기억 안 나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추후에. 핸드폰에 프린트가 있어요? 나한테 보낸 거? 내가 그럼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잠시만요. 요거랑 대응되는 게 몇 페이지냐면은 14페이지에 있거든요. 14페이지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을 좀 가져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줄 친 부분이 뭐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껍질일 뿐이야. 지금 뭐 껍질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이거 뭐랑 지금 연결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뭐 했어? 자아 얘기했었으니까 이게 뭐 현실적 자아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우리가 뭐야? 본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본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혹은 이걸 이상적 자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랑은 아름다워 하면서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정말 그랬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인가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거는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면서 샘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겠지. 그치? 사막에서 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되게 다 더 뒤지겠는데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밑에 나는 모래가 신비롭게 빛을 발하는 이유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렸을 적에 나는 아주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찾으려 들렸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보물로 인해서 그 집 전체가 신비한 마법에 걸려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위에서 신비롭게 빛을 발하는 이유를 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샘이라는 어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가치지만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신비롭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뭘로도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보물이 있다는 얘기 그 자체만으로 우리 집이 신비롭게 보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그래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을 거기 있죠. 아름답게 하는 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생각이 같은 걸 보니 기뻐 하면서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자, 혹시 요거 서술자의 시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 나는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1인칭인 건 맞는 것 같아. 그쵸? 근데 보통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니? 어린 왕자죠. 근데 이 어린 왕자를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관찰자 시점.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없을 거란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달빛에 비친 그 창백한 이마, 감겨있는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금빛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여기 생각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야? 이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겠죠? 굳이 얘랑 이제 연결시킨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껍질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부분에 여기 밑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야? 지금 그 밑에 의미하는 바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그것은 어린 왕자의 외면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거기 밑줄 가지고 있는 내면의 순수함 때문이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집이 아름다운 거, 집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제 이거 자화상에 대한 과제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디부터 하시냐면은 여기 그 본교재 15페이지부터요. 조금 많습니다. 네. 61페이지까지. 왜요? 왜? 근데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린 게 여기에는 61페이지까지가 다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답도 있어요. 정답도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가 크게 세 종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암기학습이 하나가 있어요. 암기학습이 있고요. 두 번째 루트는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자랑 상자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자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암기 연습이 뭐랑 연결되었냐면은, 5페이지 잠깐 봐봐요. 5페이지에 있는 거에서 제가 빈칸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하시면서 암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클리닉지 시험이 출제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클리닉 때 요런 여기서 조금 더 뚫던가 뭐 좀 바꿔가지고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화상에 대한 것만이니까 이건 자화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마스터 하실 필요는 있겠죠. 되니? 자,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시면요. 1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어때요? 각각의 어떤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20페이지 보시면요. 어때요? 빈칸이 좀 생겼죠? 이것도 클리닉 때 점검하게 되면은 혹은 제가 수업할 때 수업 시간 한 10분 정도만 해가지고 요거 점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이제 더 빈칸을 뚫어서 제공이 될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2페이지에 있는 객관식 문제인데 중 같은 경우는 보통 자화상에 대한 내용만 안 나와 있어요. 자화상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전반적인 내용, 그런 것들 위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아마 본인이 배웠던 문학을 감상하는 여러 가지 관점, 4가지 관점 있죠? 여기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여기 보면 정답은 어차피 다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하시면 되고, 35페이지에 보시면은 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 부분은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이제 외부 작품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보면은 이제 쉽게 쓰여진 시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작품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수 자체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충분히 풀어올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5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있는 서술형 문제에 관련된 얘기예요.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시고 요거를 토대로,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일단은 우리가 클리닉시 시험에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혹은 제가 직접 출제해서 나올 수 있다. 약간 제가 출제를 하게 되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악랄하게 나올 거다. 이제 그 학교 스타일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제 제가 난이도를 조절해봐서,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염두를 해주세요. 염두에 두다? 염두하다라고 해도 돼요. 염두하셔도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62페이지에 있는 의문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문법 시작할 거예요. 서희가 문법 많이 힘드니? 그지? 그런 것 같아. 문법 딱 얘기해보면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문.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가 같이 형태수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단어 형성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고요. 품사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어가지고 아예 빵프로는 아니실 거예요. 배경 지식이 0.000000001%인가요? 어쨌든 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모르시면은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볼게요. 자, 의문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벌써부터 난감해지고 있어요. 그죠? 서있는 아예 제 눈을 보려고 하지조차 않아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고 계셔. 까먹었죠, 또. 어디 까먹어? 야, 너, 자꾸 그러면 시험 봅니다? 자, 시험을 봐줘? 그게 낫다. 그럼 외워오든가. 외우면 되잖아, 그죠? 제가 진짜 꼭 부탁드리겠죠. 복습은 제발 꼭 하세요. 진심으로. 알겠죠? 진짜 꼭 하세요.
자, 아무튼 음운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 뭐냐? 뜻을 구별하는, 야, 요거 포인트 중요해요. 뜻을 구별하는, 자,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뜻을 구별한다는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포인트. 이 두 가지.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가장 작은 소리 단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야? 자, 아까 같은 경우 말에서 뭐만 바뀌었을 뿐인데 자음인 디귿으로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가 뜻의 구별이 가능하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바뀌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딱 요거랑 요 차이일 뿐이잖아. 그쵸? 그럼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를 뭐라고 한다고요? 음운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여기는 좀 쉽죠? 아직까지는? 괜찮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음운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부분이 합쳐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첫 번째, 음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소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봐요? 언제까지 처음 들어볼 거야? 감정 안 실었어? 자, 음소라는 말은 뭐냐면요. 음소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음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둘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요 둘의 차이. 분절음은요, 우리가 눈으로 파악하기 쉬운 그런 음운들을 분절음이라고, 한마디로 구별이 가능한 음운. 그럼 그에 비해 비분절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구별이 어려운 음운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기 쉬운 이 분절음은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분절 음운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달에서 돌로 바꿔도 그 모음 자체 하나를 분절 음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럼 그에 비해 비분절 음운 같은 경우는 그게 구별이 쉬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 않다고 했어요. 자, 비분절 음운에 대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뭐냐면요. 소리의 길이 혹은 우리가 장단이라고 얘기해요. 소리의 길이요. 장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리의 억양입니다. 소리의 억양.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요런 경우가 있어요. 자, 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눈은 의미가 한 개인가요? 다른 의미도 있죠. 뭐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거 모르세요? 그 신체 나 이것도 모르시는 줄 알았지. 그거 아니었죠? 예. 말 좀 하세요. 자, 첫 번째. 자, 신체에 해당하는 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위에서 내려가는 자연현상인 눈이 있을 거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명히 음운은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해요? 물론 이제 이게 있어요. 자, 신체 눈은 우리가 짧게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의 눈은 길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발음 표시가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 왜 이래? 너 눈 이래 왜 이래 안 그러잖아. 짧게 안 그러잖아요. 그럼 저기 눈 올 때 와 눈이 온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다? 비분절 음운이라 하는 거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시험 포인트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교과서에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었다라면은 혹은 프린트로 제시가 되었다라면은 그 예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 예들을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풀 때
훨씬 수월하시겠죠? 여기도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내가 넣어놨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넣어놨구만. 이거 넣어놨는데? 안 넣어놨나? 안 넣어놨구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응원하실 때 프린트를 갖고 오시면은 요거 그거는 외워드리게 세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 둘이 선생님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잠깐만 같은 반이 아니야? 슬프겠네요. 그래도 집엔 같이 가고 막 그래? 집에 같이 가? 베프. 보통 이러면 아닌데요 이러는데 아닌데요? 우리 아닌데요? 이러는데 아무튼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까먹었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이거는 예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걸 기준으로만 외우시면 돼요. 이 얘기를 알겠다. 뭐였냐면은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수업 중에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잊어버리시니까 계속 물어볼 거예요. 계속 수업 다시 하고 다시 물어보고 그다음에 더 심화된 거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까먹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문만 쭉 나가다가 문제풀이만 하는 것보다는 문법을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이어서 다시 얘기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리의 억양인데 자, 이것도 그냥 요래요. 이를테면은 밥 먹었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억양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가 있어. 밥 먹었어. 그냥 뭐야? 내가 밥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 밥 먹었어? 하면은 의문의 뜻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우리가 눈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비분절 의문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요. 이제 자음체계라고 이제 나와 있을 텐데, 자음체계.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를 다 두 분 다 학원 따로 안 다니셨다고 했죠? 그럼 이거를 외웠을 리가 없었겠네요. 그쵸? 예, 원래 보통은 이제 뭐 하냐면 자음체계는 일단 표정부터 일그러져요. 이걸 다 외우고 앉아있어야 되나? 이러면서 일그러지시는데, 저는 그냥 그럴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외워주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외우려고 집착하시다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요. 63페이지에 봤을 때 우리가 조음 위치 혹은 조음 체계표라고 자음 체계표라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표. 그죠? 보이시죠? 자, 거기 보면은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뭘까요? 첫 번째 있는 건 뭐였어요? 가장 가로에 있는 부분은 조음 위치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세로로 돼 있는 거는 조음 방법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음 위치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발음이 되는 위치를 조음 위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입술 소리, 그 다음에 잇몸 소리, 센 입청장, 여린 입청장, 목청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거기 부위들 보면요. 각각 발음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자, 처음에 어디였어? 입술이었죠. 입술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잇몸. 혀로 좀 뒤로 빼면 잇몸 되죠. 그럼 더 뒤로 빼면 좀 딱딱한 부분. 센 입천장 나오는 거죠. 그거 더 뒤로 당기면 약간 말랑말랑한 부분이 보이죠. 그죠? 지금 이미 하고 계신가요? 무속으로? 자, 그러고 나서 그거보다 혀를 더 뒤로 빼면 뭐 돼지겠죠? 그게 뭐야? 거기가 이제 목청인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위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입술, 그 다음에 잇몸, 그 다음에 센 입천장,
그다음에 여린 이천장, 그다음에 뭐하냐 목청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것만 외우실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 자 입술 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해주면 되면은 양순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양순음. 그 다음에 잇몸 소리는 우리가 치조음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인천장 소리는 경구개음이에요. 경구개음. 여리는 연구개음. 그 다음에 목청 소리는 흠이 되는 거겠죠. 됐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같이 한 번에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가 뭐가 있는지까지 모르시더라도 요거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자, 아까 좋은 위치가 발음하는 위치라고 했었는데, 자, 좋은 방법은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발음하는 방법이겠죠. 발음하는 방법. 그럼 발음하는 방법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 처음에 안 울림 소리. 그 다음에 울림 소리로 나눠질 겁니다.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로 나눠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 울림 소리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뭐로 나눠지냐? 이렇게 세 개로 해서, 자, 여기 파열음이 있습니다. 파열음. 그 다음에 파찰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음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파열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쉽게 생각해서. 이거 처음 들어봐? 들어봤죠? 파열음 뭐야? 뻥! 터지는 소리죠. 그죠? 터지는 소리죠. 당황하셨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파열음이 터지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바람 불 때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마찰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야? 뭔가를 끌어가는 소리, 끄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찰음이라는 거는 둘 다 있어요. 대신 뭐가 먼저일까? 터지는 게 먼저. 그 다음에 긁는 소리가 납니다. 자, 먼저 터지는 거 이후에 그 다음에 긁는 소리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요. 자, 각각 파열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침 튀긴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침 튀기는 바람이 뭐가 있어요? 한번 튀겨봤어요? 타타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보통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건 이제 이 설명은 필요 없죠. 여기 지워도 되죠. 자, 파열음 같은 경우는 피읍. 그 다음에 치읓. 그 다음에 키역.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순서로 나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얘네들이 파열음이야. 얘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다 보면 어때요? 다 침이 튀길 수 있는 발음들 중에 하나죠. 이해되니? 그럼 요거를 기본음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예사소리나 혹은 된 소리만 찾아주시면 되죠. 뭐 있었어요? 자, 입술 소리의 파열음의 예사소리는 뭐 비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된 소리는 이거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얘는 이렇게 있겠죠? 그럼 쉽죠? 이해됐어,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마찰음부터 볼게요. 마찰음. 마찰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마찰음. 이거밖에 없어요.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라인. 그냥 뭐야? 실제로 바로 봐야 돼.
하면서 뭔가 긁는 소리가 막 일단 듣기 죄송합니다. 네, 듣기 싫게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그런 소리가 나죠,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파차름 같은 경우는 둘 다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있는 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지읒.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 당연히 쌍지읒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시면 끝이에요. 자, 그럼 얘는 왜 마찰과 파열음이 같이 일어났냐라는 거잖아, 그죠? 처음에 얘 실제로 발음하면 어때? 자, 즈를 한번 발음 쭉 해봐요. 즈. 처음에 살짝 처음 부분에 터졌죠? 터졌다가 나중에 즈 이런 식으로 계속 긁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찰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뭐야? 안 울림 소리에 관련된 거.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울림 소리라는 거. 물론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자, 히읗도 있죠. 히읗. 후음에 있는 이 히읗도 뭐야? 마찰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부르냐면 네, 깜짝 봤어요. 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림 소리에서는 자, 뭐랑 뭐로 나눠지냐? 비음과 유음으로 나눠져요. 비음과 유음. 자, 그래서 비음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어디서 나는 소리? 코에서 나는 소리. 코에서 나는 소리니까 이렇게 뭐야? 입술부터 시작해서 입술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미음, 니은, 이응 이렇게 가요. 미음, 니은, 이응. 그 다음에 요게 딱 비음이고요. 그 다음에 유음. 유음은 어떤 소리냐면 흐르는 소리예요. 흐르는 소리. 자, 방금 제가 힌트 드렸죠? 흐르는 소리예요. 그럼 리을이죠. 그죠? 리을은 마찬가지로 요렇게 잇몸으로 간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위치를 조금 다시 좀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좀 뭐 알고 계시면은 제일 좋겠지만 제일 먼저 파악하실 때는 아까 파타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거는 막 뭐야 쌍!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싹! 이렇게 하면 되나.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거 울림 소리 같은 경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자 울림 소리의 비음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를 막고 있으면 코를 막아서 발음하면 이상하게 발음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막고 이거 괜찮아. 그죠? 이런 거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상해지잖아. 그죠? 이상하다. 그거의 코를 막았을 때 장애가 오면은 이제 뭐라는 거야? 비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되니? 넘어가시고.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현타가 좀 많이 옵니다. 웃어주세요. 폰탁 좀 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모음체계 해볼게요. 자, 모음을 벗을 때는요. 모음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모음인 경우, 이중모음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 발음을 한 번에 끝내는지 아니면 두 번에 걸쳐서 발음이 되는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지죠. 됐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단모음 체계가 나올 겁니다. 단모음 체계가 좀 중요해요. 요거는 외워두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이 단모음 같은 경우는 나누는 어떤 기준이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못 외웠으니까 저는 그냥 외워서 쓸게요. 네, 나는 이거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뭐 기회를 주게 되었어 내가 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처음 들어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 진짜로? 뭐 들어봤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누구한테 들었어?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하든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어떤 다른 뭐 인강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외우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기준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자, 처음에 어떻게 먼저 나눠줄까? 요렇게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기준을 나눴을 때는 뭘로 보시면 되냐? 혀의 앞, 뒤. 앞이냐 뒤에냐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설 모음이라고 하면 돼요. 전설 모음.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은 후설 모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요거 두 가지만 당장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이나 을을 발음했을 때 혀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죠? 그게 이제 전설 모음, 후설 모음의 차이입니다. 요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 요 부분이 나와야겠죠? 하나, 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혀의 높낮이.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그 다음에 중모음, 그 다음에 저모음,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발음하면 되겠죠? 요거는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발음을 해볼수록 어때요? 점점점 뭐가 커져요? 입이 커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이 커지면 혀가 낮아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요, 입을 벌릴 때요, 자, 여기를 벌려요, 여기를 벌려요. 제가 시뮬을 보여드려야 돼요? 맞아요. 이거 봐봐. 내가 이렇게 올라가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입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혀도 당연히 어떻게 된 거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했을 때 고, 중, 저로 보시면 돼요. 됐어요? 네, 저의 희생으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뭐가 있냐? 마지막이네요. 자, 이번 요렇게 나눌 거예요. 요렇게 나눠 봤을 때, 자, 이번에는 뭐냐? 입술의 모양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입술의 모양에 따라.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리가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평순 모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원순 모음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당연히 옆에도 평순 모음이 될 거고요. 여기도 원순 모음이 될 거예요.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여기는 혀의 앞뒤, 여기는 혀의 높이, 그 다음에 여기는 입술 모양,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되세요? 아이고 힘드네. 자, 요게 이제 단모음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중모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중모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번에 걸쳐서 발음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중모음이 되게끔 하는 식이 있어요. 그 식이 무조건 맞아야 이중모음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제가 요거 얘기를 해드려야죠. 일단 식부터. 자, 이중모음은 반드시 단모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모음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단모음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거니까 큰 상관은 없겠고요. 그럼 이제 반모음이 뭘까라는 거야. 반모음이 뭘까?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반쪽짜리 모음이에요. 그죠? 그럼 반쪽짜리 모음이기 때문에, 자, 이 반쪽짜리 모음의 특징 뭐냐면, 첫 번째, 혼자서는 못 써요. 반쪽짜리니까. 봐봐요. 예를 들어 김민서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기를 반은 나누면 쓸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죠? 못 써요. 예, 그러면 0.5의 김민서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과가 아니에요. 여기서만큼은 국어기 때문에 0.5 김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쓸 수 없고, 대신에 어디에 결합할 수 있다? 단모음의
저희 결합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어딘가에 결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자, 이중모음은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계열, 크게는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요. 무슨 계열이 있냐? J계열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뭔 개소리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 W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J계열이고 W계열이 있는데 자, 우리가 J계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여, 요, 유. 일단 기본형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단모음에서 찾아봤을 때 뭐랑 합쳐질 것 같아요? 이거 아랑 합쳐질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아라는 거 플러스, 자, 반모음 들어가겠죠, 이제? 자, 반모음은, 자, 실제로는 형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반모음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그냥 설정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반모음이 2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자, 요 부분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렇게 돼서 뭐가 되는 거야? 야가 되는 거야. 그럼 얘 실제로 바라보면 어때? 야! 아로 끝나자, 마지막에. 그치? 처음에 야로 시작했다가 아로 끝나잖아. 그쵸? 무야호! 죄송합니다. 네, 이해 됐죠?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에다가 반모음이 들어갈 거고, 얘도 똑같이 들어갈 거고, 얘도 똑같이 들어갈 거야. 그쵸? 오에, 우,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요것도 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 요렇게 가볼게요. 잘 안 보이시는데, 얘나 얘, 이렇게도 가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얘나 애 같은 경우. 요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기준으로 갖고 가면 되죠. 자, 얘에서 모아주는데 반모음 똑같이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J계열은 되게 간단하죠? 기존에 있었던 단모음 체계 중에서 그냥 여기만, 그냥 대입만 잘하시면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근데 W계열 같은 경우는 뭐가 조금 어렵냐면요. 자, 요거는 일단 대체적으로 어떤 친구들이가 있냐? 자, 얘는 뭐가 있냐? 와, 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을 보시면요. 자, 얘는 그냥 봤을 때 어떤 부분이랑 합쳐진 것 같아? 여기서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건 뭐냐? 단모음이랑 반모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단모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뭘로 갖고 가면 돼? 요 위를 갖고 가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 위에다가 반모음 표시 그냥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 부분이 어디로 꼽사리? 여기로 꼽사리. 근데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 워 같은 경우는, 이거 혹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우 플러스 어가 들어가가지고 워 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틀렸어요. 왜? 제가 먼저 전제해드린 게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반드시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해야 된다라는 이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틀립니다. 자, 근데 얘들을 실제로 발음해볼 때 뭐야? 얘는 J 느낌이 조금 나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W 느낌이 좀, 우와, 왜? 막 그러잖아. 맞아, 그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W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 왜 같은 경우 한번 얘기해볼까요? 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갈까? 뭘 기준으로 가야 될까? 요걸 기준 한번 가야겠죠. 근데 얘는 일단 식이 먼저 정해져 있죠. 맞아요? 그럼 뭐야? 여기서 왜에다가 플러스 반모음 2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왔죠. 요 꼴에서 여기 한 번 더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모음 2가 넣어 들어가서 자, 여기 부분 두 번 꼽사리를 껴줘야겠지. 맞니? 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죠. 자, 플러스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건 이렇게 가죠. 그쵸? 두 번째 건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반몸의 특성이 뭐라고 했었죠? 혼자는 못 쓰지만 옆에 결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중모음 찾기는 해볼만 합니다. 아직까지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마 그 교체 안 나가도 그런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시간에 음운 변동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늘은 딱 자음 모음까지만 할 거고요. 자, 과제는 아까 제가 그 드렸던 자화상 그것만 하세요. 자, 문법은 일단은 두시고요. 물론 본인이 연습하고 싶으시면 하시는 것도 좋고 저한테 뭐 질문하실 거라면은 하셔도 좋습니다. 미리 공부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 미리 공부하셨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 말처럼 쉽지는 아니니까 그 부분들 좀 열심히 좀 해보시고 이번에 좀 좋은 성적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짝. 수고했어요.